그럼 이제 이제까지 살펴봤던 것처럼 그 한국과 그 다음에 중국 이게 이제 자체 통화가 강세가 된다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그 나라의 펀더멘탈 경제 체력이 좋다는 이야기잖아요. 네. IMF하고 OECD가 그래서 한국과 중국에 대해서 이번 코로나 사태 이후로 좀 새롭게 다시 봤다 이런 네. 이야기가 있던데요. 예, 맞습니다. 그 IMF 같은 경우는 지난 10월 달에 올해의 세계 경제 전망을 수정 발표했어요. 근데 그때 선진국 중에서는 우리나라를, 그 다음에 개도국 중에서는 중국을 최상위에 랭크해냈습니다. 그만큼 이 두 나라가 코로나 사태에서 가장 선방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사실은 선진국이나 개발도상국이나 할 거 없이 굉장한 역성장을 하고 있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올해 마이너스 한 4.3%가 예상이 되고 유로존은 더 나빠서 마이너스 8.3%, 일본도 마이너스 5.3%의 역성장이 예상되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선진국 중에서는 그래도 가장 비교적 좋은 수치인 마이너스 1.9%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뒤로 밀려나긴 하지만 그렇게 심하게 밀려나지 않는 국가로 이제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중국 같은 경우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그 플러스 성장으로 돌아서는 나라라고 이제 전망을 했거든요. 그래서 IMF는 올해 중국의 성장을 1.9% 성장으로 내다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국제기구가 좋게 보고 있고 OECD도 마찬가지예요. OECD는 우리나라 경제를 오히려 IMF보다도 더 좋은 마이너스 1.0% 정도로 예상하고 중국은 IMF하고 비슷한 수준인 한 1.8% 성장할 걸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세계 투자자들이 한국과 중국을 보는 이제는 시각이 이제 달라진 겁니다. 네. 특히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굉장히 코로나 사태를 잘 선방하면서 경제 성장이나 수출이나 이런 거시경제 흐름이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월등히 좋으니까는 이제는 새로운 안목으로 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도 사실 수출 규모가 세계 6위예요. 우리 앞에 이제 네덜란드가 있는데 네덜란드는 사실은 중개무역 국가이기 때문에 그 나라 자체의 수출 규모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걸로 보면은 저희가 세계 5위입니다. 무역 규모도 지금 세계 9위거든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 GDP, 곧 경제 규모에서조차 10위에서 지금 9위로 부상할 거로 예상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올해 우리가 제치는 나라들이 브라질, 캐나다, 러시아를 제치고 9위로 부상할 예정인데 세계가 이러한 것들을 이제 눈여겨보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미 구매력 기준에서는 우리가 1인당 GDP가 일본을 추월했습니다. 지난해 일본의 그 구매력 기준 1인당 GDP가 44,246달러였고 우리가 43,290달러였었는데 우리가 원화가 지금 절상 강세로 가면서 올해는 이거를 추월했을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이게 비단 경제 규모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요소들을 포함해서 선정하는 그 세계 그 10대 강대국을 매년 US 뉴스가 선정을 하는데 여기에는 경제력뿐만 아니라 문화적인 영향력, 군사력, 외교력 등을 이제 종합 평가하는 거거든요. 여기서 올해 우리나라를 9위로 선정을 했어요. 지난해보다 1단계 이게 상승한 수치인데 그만큼 이제는 경제력뿐만 아니라 다른 방면에서도 이제 당당하게 세계 10대 강대국 중에 하나로 들어가는 거죠. 이게 투자자들의 의미에서는 어떤 걸 의미하냐면 우리나라가 이제 그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가능성이 그만큼 이제 더 높아진 겁니다. 예. 근데 사실 저 MSCI 지수는 과거 몇 년 전서부터 이렇게 편입이 된다 안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협상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그때 우리가 못했던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 하나가 그 우리가 24시간 외환 거래를 자유로 한다는 게 맞습니다. 우리는 IMF 기억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그걸 거절해서 안 됐다 이런 얘기가 맞아요. 있는데 이 얘기는 아무리 우리가 수치가 높다 하더라도 우리 내부에서 저걸 원하고 내부에서 그런 24시간 외환거래라든지 우리 자체의 어떤 금융개혁이 필요한 거잖아요. 맞아. 한국에서도 저런 필요성을 느낄까요? 우리는 그 IMF 때 쓰라린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즉 역외 시장을 개설하려는 거거든요. 밤에도 언제 어디서나 외국에서도 돈을 바꿀 수 있게 완전 개방해라는 건데 낮에는 무슨 일이 생기면은 정부 차원에서 막을 수가 있는데 야간에 생기면은 이제 그런 우려도 있고 근데 사실은 우리나라가 이제 좀 더 자신감이 붙고 달러가 더 많이 들어오고 하면은 사실은 저거는 열어야 돼요. 근데 교수님, NDF 역외 거래라는 게 시장이 있잖아요. 역외 시장이. 이거는 무슨 차이가 있는 거죠? 우리가 실제로 24시간 야간 시장을 개설하는 것과 현재 NDF 역외 시장에서 거래되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는 거죠? 이런 거죠. 중국 사례를 보면 자기 나라 외환 시장은 지금 꽉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낮에만 이렇게 거래를 해. 그런데 중국은 홍콩의 역외 시장이 있어요. 그래서 그쪽은 홍콩을 통해서 그냥 간접적으로 이 역외 시장 운영을 해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낮에 은행이 10시간만 이 환율 시장을 개방을 하고 은행이 문을 닫으면 이제 안 하는 건데 그럼 저쪽에서 얘기하는 거는 이거를 국내 은행에서 이렇게만 하지 말고 이거를 일본이건 미국이건 어느 시간대나 자유롭게 교환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역외 시장을 개설하려는 거예요. 즉 한국 외 시장도 개설을 하려는 거예요. 근데 현재도 우리 역외 시장 이게 밤에 거래되고 그러지 않나요? 역외 시장이 있어서?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역내 시장만 개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지금 저녁에 우리 이렇게 그래도 조금씩 움직이면서 거래되는 거는 그러니까 실제 돈은 거래되지 않고 수치로만 거래된다 뭐 이런 얘기도 제가 들은 것 같은데. 제가 그것까지는 자세히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하여튼 현재로서는 우리는 역내 시장만 운영하는 거고 그럼 역외 시장은 홍콩이나 이런 뭐 어떤 금융 어떤 선진 그런 쪽에서 24시간 움직이는 그런 데다가 열어놔야 된다. 맞습니다. 이런 얘기군요. 네. 이게 아마 한국의 금융위하고 이게 이제 금감원하고 이게 문제가 이렇게 있는 건가 보죠. 그때 사실은 두 가지 요청했는데 그 두 가지를 우리가 다 못 받아들였어요. 하나는 이제 역외 시장이고 또 하나는 지금 자세히 기억은 안 나는데 뭔가 하나를 더 요청했는데 차라리 우리가 선진국제 편입 안 하면 안 했지 이거 못 받아주겠다 해서 안 했던 거예요. 네,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어쨌건 이제 그 한국의 경제는 미국하고는 또 뗄래야 뗄 수가 없으니까요. 이제까지 중국하고의 관계된 우리 입장을 충분히 살펴봤다면 이번에는 이제 미국의 상황을 한번 좀 살펴보죠. 이번에 이제 미국에서 민주당 대통령 당선자 후보 이거 민주당 당선자라고 얘기하면 또 욕을 먹더라고요. 당선자 후보 아직 결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바이든 정부가 출범이 된다면 어떤 식으로 변화가 될 것인가? 좀 이제까지의 트럼프 대통령과는 많이 달라질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요. 우선은 그 바이든 정부가 출범하면은 지금보다도 더 재정 정책이 확대될 겁니다. 그 재정 정책이 확대된다는 얘기는 더 많은 달러가 풀린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실질 인플레이션도 더 일어나고 해서 달러 가치는 더 약세로 갈 수뿐이 없어요. 그 얘기는 뒤집어 얘기하면 우리 원화와 위안화 가치는 더 강세로 갈 수뿐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기본 전제 위에 왜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서 재정 정책이 확대될 수뿐이 없는지를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양적 완화에 대한 반성이 지금 미국과 유럽의 그 정계나 경제계 리더들 사이에서 이게 확대되면서 그간의 양적 완화가 상위 1%에 배만 불렸을 뿐 서민 생활에는 도움이 되지 않았다라는 이런 반성의 기조 위에 연준은 이제는
통화 정책 중에 양적 완화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양적 완화를 함부로 할 수 없어요. 연준으로서는. 그리고 이렇게 할 수뿐이 없는 이유는 미국의 빈부격차가 워낙 커져가지고 상위 1%가 미국 전체 부의 한 40%를 갖고 있는 반면에 미국 국민 절반은, 즉 하위 50%는 전체 부의 1.4%뿐이 갖고 있지 못해요. 그러니까 거의 재산이 없는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한 달 벌어 한 달 사는 사람들입니다. 즉 미국 가구의 절반이 가구당 연수입이 42,000달러가 안 되는 저소득층이에요. 그러니까는 지금 미국 부동산 시장이 비교적 견조한 호황세를 누리고 있음에도 임대료 체납이나 모기지 연체율이 굉장히 늘어나는 건 바로 이런 하위 50% 사람들의 그 어려움을 대변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미국 정부는 이번 코로나 사태가 생겼을 적에 재빨리 통화 주도권을 연준으로부터 가져와서 미국 재무부가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즉 미국의 재정은 지금 연준의 통화보다도 5배 이상 더 많이 풀리면서 여기에 태반이 저소득층의 붕괴를 막기 위해서 저소득층한테 직접 지급되고 있어요. 그게 이제 기본소득이나 뭐 실업급여나 그다음에 그 복지정책 확대 등의 요소로 쏴주고 있는데, 지금은 이렇게 해서 재정이 하부 구조의 붕괴를 막아야 돼요. 지금 네. 상황이. 이제는 하부 구조가 붕괴하면 상부 구조도 온전치 않기 때문에 지금 미국 정부가 전격적으로 기본소득을 채택하고 현대통화이론의 일부를 가져와서 통화 주도권을 갖고 행함에 있음에도 다른 쪽에서 저기에 대해서 얘기를 못하는 거는, 옛날 같으면은 이거는 좌파적 행위고 포퓰리즘이고 등등 얘기가 많이 나왔을 때 지금 그런 얘기를 일절하지 못하는 거는 저렇게 저소득층을 막아내지 않으면 이번 경제 위기를 제대로 넘기지 못할 거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저기에 승복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이러한 측면에서 향후 민주당 정부는 공화당보다 더 강합니다. 기본 색채가. 그러니까 재정이 늘어날 거예요. 그러니까 재정이 늘어나고 다시 반복되지만 그러면 달러 약세로 가고, 이런 형태가 앞으로도 상당 기간 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달러 가치의 하락을 보는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개도국 통화인 중국의 위안화가 강세로 가는 거고, 우리 원화도 이제 강세로 갈 수뿐이 없는 거죠. 네. 예. 그다음에 바이든 그 후보가 공약한 사항 중에 민주당이 지금 5차 추가 부양책 규모를 지금 2조 2천억 달러 주장하고 있는데, 이게 줄어들더라도 크게 줄어들지는 않을 겁니다. 아마 1조 8천억 정도. 그다음에 친환경 인프라 투자 계획으로 지금 2조 달러를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의 한 4조 달러 정도가 더 풀릴 텐데, 그런데 우리가 4조 달러 그러면은 사실 감이 안 오는 수치인데 이게 얼마나 큰 돈인가 하면, 지금 연준의 대차대조표가 7조 1천억 달러 남짓이거든요. 즉 그만큼의 번호 통화가 이제 풀린 거예요.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는 번호 통화가 사실은 달러 유통이 해외에 더 많아요. 근데 최근에는 그게 아직 미국 국내에 남아 있겠지만, 그러다 보면 미국이 저렇게 많은 돈을 풀었더라도 지금 미국 국내에서 유통되는 달러는 지금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한 4조 5천억 내지 5조 달러가 채 안 될 것 같은데, 즉 앞으로 풀겠다는 4조 달러는 지금 미국 국내에서 유통되는 달러에 버금가는 돈을 더 풀겠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돈이 저렇게 많이 풀리면은, 이렇게 되면은 인플레이션은 사실은 필연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M2의 증가량이 예사롭지 않다고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엄청나게 M2가 증가되고 결국은 인플레이션을 불러오고, 지금 금리가 제로 금리이기 때문에 그 실질 그 인플레이션은 저보다 더 커집니다. 그렇게 되면은 달러 약세가 생각보다 더 급격히 진행될 수가 있어요. 근데 교수님, 요거에 대해서 하나 질문을 드리면, 근데 이제 저 많은 돈이 미국 자체 내에 머문다면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그게 아니라 이제 해외로 퍼져나간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뭐냐면
미국 자체에 있으면 엄청난 인플레이션의 위험성이 있으나 이 인플레이션 리스크를 각 나라별로 수출을 해버려 가지고 의외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되기는 좀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의견도 있던데요. 아니 그런 요소가 있어요. 미국으로서는 기축통화의 장점을 활용하려면 시너지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달러를 바깥으로 흘려야 돼요. 근데 달러를 바깥으로 흘리는 수단이 사실은 무역 적자하고 이 경상수지 적자예요. 이 적자를 봐야 풀리는 건데 지금 무역 수지 적자나 경상수지 적자가 사실 커가고 있는 건 맞지만 그렇게 급격하게 커가고 있지는 않아요. 그 다음에 예전 같으면 각국 중앙은행들이 미국 국채 같은 걸 많이 샀을 텐데 지금은 그런 미국 국채도 사지 않고 하기 때문에 최근에 풀린 돈은 아직 그렇게 해외로 많이 풀려나가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트럼프가 실수한 것 중에 하나가 미국으로서는 사실은 해외로 풀수록 시너지 효과가 더 나는데 트럼프는 그것에 일부 역행한 측면이 있어요. 그 풀지 않고 오히려 그 미국으로 끌어들이는 것도 장려하기도 하고 해서 지금으로서는 그 명확한 그러한 어떤 계량적인 수치나 이런 건 제가 잘 모르겠고 예전보다는 그렇게 달러가 해외로 유출돼 나가는 양이 그렇게 크지 않을 거라는 그러한 제가 추정 정도를 해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최근에 이 양적 완화를 하면서 그 돈들이 대부분 이제 미국 국채를 통해서 조달하기도 하니까 이 국채를 입찰하는 사가는 그 주체가 외국 금융기관이나 하여튼 외국 기관 뭐 나라들이라면은 이게 되는데 사실 지금 인기가 없어서 미국 국내 은행들에서 다 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의 수출이, 그러니까 달러의 수출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러니까는 앞으로 풀릴 돈이 이렇게 많다 보니까 이거는 사실은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전 세계적인 문제거든요. 즉 이렇게 유동성 확대로 돼서 달러 약세로 간다는 거는 이건 일종의 사실은 환율 전쟁이에요. 자국의 통화의 가치를 내리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내리는 것만큼 경쟁 상대국들을 힘들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세계 각국이 계속 평가 절하를 하려는 의도는 평가 절하를 통해서 자국의 수출을 늘리고자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어느 한 나라의 통화만 가치가 절하되면은 그렇지 않은 나라들은 그게 고스란히 이제 피해로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평가 절하를 이걸 한마디로 인근국 궁핍화 전략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인근국. 자기만 잘 살기 위해서 그렇게 자국의 통화 가치를 절하시키면은 그만큼 인근국들은 궁핍해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즉 그 얘기는 달러 가치가 이렇게 약해지면 우리 같은 경우는 원고 현상이 더 빨라지는 거예요. 그 원고 현상이 더 빨라지면은 우리 수출 기업들은 더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게 지금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고 어떤 의미에서는 구조적인 현상이에요. 원화절상이나 위안화 강세로 가는 건. 그래서 우리 정부나 기업들이 그 시나리오별 대책을 수립해서 조금은 치밀하게 대응책을 수립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1,100원대는 어떻게 하고 1,050원대는 어떻게 하고 1,000원대는 어떻게 하다가 이게 깨져서 900원대로 가면은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이 시나리오별로 대책을 갖고 있어야 돼. 특히 수출 기업은. 그런데 또 하나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이게 수출 기업한테는 힘든 거지만 우리 서민 경제로 봤을 때는 그만큼 수혜가 서민들한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가치를 어디다 두느냐의 문제인데 옛날에 우리가 수출 입국으로 어려울 때 일었을 적에는 국민 경제를 희생하더라도 수출을 늘려야 된다. 수출만이 우리의 살 길이라고 그래서 그때는 원화의 평가 절하가 절대선이에요. 그때는 사실은 공무원들도 그렇고 모든 분위기가 그렇게 하는 게 올바른 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나름대로 수출기업들이 대기업화되고 재벌화되고 하면서 옛날에 그러한 어떤 선택이나 기조가
아직 살아있는 부분도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전기세 같은 게 그런 건데 옛날에는 수출 기업들의 전기세를 낮춰주기 위해서 이 부분을 고스란히 서민들이 전기를 쓰면서 또 안 왔어요. 가정용이 비쌌죠. 가정용이 비싸요. 이거는 지금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나 저런 데 쓰는 전기를 굳이 서민들이 지원해 줄 필요가 있어? 라는 어떤 가치의 전환이 필요한 시기이기도 한 거죠. 그래서 이게 환율을 수출기업 측면에서 볼 거냐, 서민경제 측면에서 볼 거냐 하는 이러한 요소도 있기 때문에 이 접근이 좀 신중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러면 이게 그 미국의 입장에서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자신의 어떤 인플레이션 그 약화를 위해서도 그렇고 어쨌든 달러가 많은 나라들에게 자꾸 퍼져야 유리한 거잖아요. 예. 그럼 그 상황은 다시 금리 인상 혹은 달러의 강세 이것이 결국은 미국의 돈이 다시 들어오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될까요? 아니 금리 인상이나 이런 거는 달러 강세로 하는데 이제 중요한 요이긴 하지만 미국은 지금 그렇게 갈 수 있는 처지는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그렇죠. 현실적으로 그렇게 가지 못합니다. 미국은. 그러니까 그 미국은 그 뭐라 그럴까요? 그 자체 어떤 그 펀더멘탈을 살리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방법이 그러니까 별로 없다라고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미국으로서 가장 좋은 거는 빨리 코로나를 극복하고 이게 백신이든 치료제로 해서 옛날 상태로 빨리 회복이 돼야 되는데 지금처럼 저렇게 코로나 그 재확산세가 강하면은 이게 그 사이가 굉장히 위험한 거죠. 지금 연준이 계속 추가 부양책에 대해서 거듭거듭 요구하는 이유가 앞으로 몇 달 견디기가 이게 비상시국이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가 부양책이 나오기까지 앞으로 두세 달 사이에 잘못하면 무슨 일이 터질 수도 있다라는 이러한 긴장감 때문에 계속해서 강력하게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절박하고 급박한 상황이면은 정치권이 단합해가지고 할 만도 한데, 근데 지금 지금 분열로 가고 있잖아요. 그 대선 불복 문제도 있고, 또 미국민들도 5대5로 나뉘어져서 지금 갈등이 심하고, 그러니까 상황이 좋지는 않네요. 그렇죠. 이게 달러가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건 사실은 그간의 미국의 그 리더십으로 인해서 우리가 미국을 믿기 때문에 이 신용화폐인 달러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는 건데 이게 미국이 여러 가지 면에서 리더십도 잊어버릴 뿐만 아니라 경제에 대한 신뢰조차 확보하지 못하면은 사실은 위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도 2, 3%까지는 용인된다 하더라도 만약 이게 나중에 심해가지고 4, 5%로 오르면 그때 가서는 인플레이션이 무서운 게 아니라 인플레이션 기대심리가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기대심리가 퍼져가지고 통화의 유통 속도가 빨라지면서 인플레이션이 잘못하면 초인플레이션으로 진입하게 되면 그때는 백약을 써도 무효입니다. 네. 위험해지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연준에서는 계속 이렇게 오히려 그 요청을 하고 사실 이번에 또 미국 재무부에서 그 지난번에 그 나갔던 돈을 회수하라고 연준에게 지시를 했잖아요. 연준이 처음에 이제 반항하다가 그냥 원하는 대로 하겠다 이렇게 답을 했는데 요것도 상당히 강한 시그널이다.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그걸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연준이 그간 말로는 강했지만 회사채 거의 안 사줬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러니까 원래 쓰던 걸 못 쓰겠으면 모르는데 쓰지 않는 거를 너 안 쓰는구나. 그렇다면 반납해 한 거기 때문에 이미 나간 게 아닌가요? 시장에? 연준이 지금 시장에서 매월 국채를 800억 달러 사고 모기지 400억 달러를 사고 그나마 이만큼을 다른 자산에서 회수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연준으로서는 어떻게 하든지 시중의 유동성을 지금 늘리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력이 없어서 회사채는 처음에 좀 사주는 척하다가 그다음에는 안 샀어요. 그러니까는 안 사고 있는 것들, 안 쓰고 있는 돈들을 회수한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경제적으로 그렇게 큰 타격은 없어요. 근데 심리적인 타격이 있을 수 있겠죠. 예. 이럴 수도 있구나. 예. 회수할 수도 있구나. 안 쓸 수도 있구나. 이런. 네, 알겠습니다. 어쨌건 민주당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면서 어쨌든
그 과감한 재정 확대 정책으로 인해서 달러의 가치는 계속 하락할 수밖에 없는 예. 그렇게 거시적으로 저희가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